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죠. 지금 이제 경쟁률도 발표되고, 시험이 이제 점점 가까워오면서, 대다수의 그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큰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그 시기예요. 자,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라도 지금쯤이면은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내가 공부를 좀 소홀히 했던 부분에서 뭐 출제될 것도 같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들고 그래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여러분들이 그간에 열심히 준비했던 그런 그 부분에서 합격 점수 이상 득점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조급해 하거나 불안해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확실히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는 대로 확실하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오늘은 68페이지 회복적 사법부터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번 그 강의는 이미 이 교재 가지고 공단기에서 4단계 강의로서 자세히 그 강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험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면서 헷갈리기 쉽고, 그리고 확실하게 85점 이상 그 득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그 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강의에 있어서는 내가 그 지적해준 내용 위주로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실력을 다지도록 하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실하게 다시 한번 그 공부해가지고 익혀줘야 할 내용 계속해서 이렇게 선별해서 불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는 38페이지 5번에 2번 선지 38페이지 요번에 2번 선지 그리고 41페이지 12번 문제 그리고 42페이지에서는 14번 해설 그리고 45페이지에 20번에 3번과 4번 선지 몇 장 넘어가서 48페이지로 넘겨 보세요. 48페이지 30번 해설 그리고 또 두 장 넘겨가지고 51쪽에 37번 해설 그리고 53페이지에서는 42번에 2번 선지 그리고 43번 문제 그리고 54페이지에서는 46번에 1번 선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55번에 있어서는 55페이지에 있어서는 48번 문제 55에 48번 문제 56번에서는 2번만 참조하세요. 그리고 또 한 장 넘겨가지고 58페이지에 7번 해설 59페이지에서는 8번에 5번 선지 그리고 60페이지에서는 11번 해설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66쪽에서는 28번 문제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완벽하게 자기 실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회복적 사법 나가는데 이 회복적 사법은 21세기의 사법 이념 중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그런 거 이념이죠. 그래서 23년 9급 6번 문제로도 출제됐지만은 또다시 금년 9급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래서 회복적 사법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세요. 회복적 사법 이것은 당연히 화합적이고 공동체주의적인 그런 거 가치를 그 바탕으로 하는 거죠. 자, 그렇지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 가치를 권장한다 하는 것은 이 자체로도 벌써 타당하지 않죠. 자, 그리고 회복적 그 사법 절차에서는 피해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감정적인 치유를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와 그리고 가해자, 범죄자의 회복까지도 추구한다 했어요. 그리고 3번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그 프로그램 모델 3가지 여기 가족, 집단, 회합 모델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가해자, 피해자 화해 모델이라고도 하고 가해자, 피해자 중재 모델이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양형 서클 모델, 뭐 모델이라고 해도 되고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 화해 프로그램, 양형 서클 프로그램,
그리고 이 지문에 있는 가족 집단 회원 모델, 그 연역까지도 좀 세부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가족 집단 그 회합 모델, 이것은 뉴질랜드 마리오 지역의 관습에서 비롯됐다 하는 것까지 좀 기억하세요. 뉴질랜드 마리오족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 영향을 받은 것이 가족 집단 회합 모델이고, 그리고 양형 서클 모델, 이것이 북미 인디안의 범죄 해결 절차에 영향을 받은 것이 양형 서클 모델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실까요? 여기서 회복적 사법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 그 이론이 바로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인 수치 이론이라고도 하고,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부끄럼주기 이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 이론이 회복적 사법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했다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재통합적 수치 이론, 이것은 새로운 낙인 이론으로서 형사정책편에서도 또다시 이론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 이론에 있어서는 해체적 수치와 재통합적 수치로 개념을 구분했다. 그래서 해체적인 그 수치를 가하게 되면 재범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통합적 수치를 부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 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그리고 유엔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의 그 세 가지 개념 또다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대면 개념과 변환 개념, 그리고 회복 내지 배상 개념, 그 세 가지다. 그래서 회복 개념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배상 개념으로 번역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한 문제 풀게요. 23년 9급 6번 문제 펴보세요. 23년 9급 6번.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처벌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전략이다. 너무나 당연하죠. 응보적 사법에 대비되는 것이 회복적 사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응보적 사법은 구금 위주의 형벌고 정책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것이 이 회복적 사법이다.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사적 잘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회복적 사법이죠. 공익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과거의 응보적 사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번을 뒤바꿔 가지고 틀린 선지로 출제를 했죠. 4번에 있어서 범죄를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보기보다는 개인 간의 갈등 문제로 본다. 그래서 응보적 사법에 있어서는 범죄라는 것은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국가와 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당사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회복적 사법에서는 범죄의 그 성질을 개인과 개인 간의 그 갈등, 개인과 주변의 지역사회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보기 때문에 그 목표도 1차적으로는 범죄를 통해서 끼친 그 피해자나 지역사회의 손상을 회복시키는 것, 복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회복적 사법의 그러한 특성을 다시 한번 이해하면 간단히 정답 가릴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번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에 대한 그 강한 공식적인 처벌과 피해 회복을 강조한다. 바로 틀렸죠. 공식적인 처벌을 특히 강조하는 것이 응보적 사법이고, 피해 회복을 강조하는 것이 회복적 사법이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최근의 함정 패턴이에요. 하나는 맞게 제시하면서 그게 살며시 틀린 것 집어넣는 함정 패턴. 그래서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처벌보다는 피해자나 지역사회의 회복을 강조하는 그런 그 절차이다 하는 거. 그리고 이번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은 공식적인 그 형사사법이 그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오명 효과를 줄이는 대안. 그래서 이 낙인이론에서는 응보적 사법을 그 바탕으로 해서 처벌하게 되면은 바로 낙인에 의해서 오히려 범죄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브레이스웨이트는
그런 응부적 사법에서 처벌 과정은 해체적 수치심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체적 수치심을 부여하게 되면은 재범률이 높아지니까 재통합적인 수치심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재통합적 수치심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적 사법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의 시각에서 보면 범죄 행동은 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나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 범죄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4번에 있어서 다시 한번 회복적 사법의 현대적인 것 세 가지 프로그램 모델은 피해자, 가해자, 중재 모델이라고도 하고 피해자, 가해자, 화해 모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가족 집단 회원 모델, 또 한 가지가 양형 서클 모델이죠. 양형 서클이라고도 하고 양형 집단 모델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 발달 영향까지도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가족 화합 모델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족 화합 모델은 뉴질랜드 마오리오족의 그런 범죄 해결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뉴질랜드 마오리오족 이렇게 위에다가 연결해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밑에다는 양형 서클 모델 해가지고 인디언 관습에서 시작됐다. 북아메리카의 인디언 관습에서 시작된 것이 양형 서클 모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연상 암기법을 써가지고 한번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죠. 뉴가 인형 화해 모델이 있다. 이렇게 기억할까요? 뉴가 뉴질랜드의 마오리오족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가족 회합 모델이니까 뉴가, 그리고 인디언 안에 전통적인 범죄 해결 절차에 영향을 받은 것이 양형 서클이니까 인형, 인디언하고 양형 서클에서 형 해가지고 인형. 그 밖에 또 한 가지 모델이 화해 모델이 있다. 그래서 뉴가, 인형, 화해 모델이 있다. 이렇게 연상을 해 놓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6번도 보시면은 전통적인 응부적 사법에 있어서는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회복적 사법에 있어서는 형사 절차에서 범죄자 내지 가해자가 피해자나 지역사회에 피해를 보상하고 용서를 받고 하게 되면 형을 면제한다든가 감경까지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복적 사법은 민형 분리 체제를 완화시킨 것이지 강조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형사사법기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된다 그랬는데 이 사전에 잘 합의가 되고 용서하고 하게 되면 형 확정돼 가지고 교정시설에서 형 집행하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재판 비용이라든가 형 집행 비용 이런 것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형사 절차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그 장점이 있죠. 그래서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형사사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장점이지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그 다음에 3번에서 우리나라 회복적 사법을 반영한 것이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해 권고 모델이죠. 그래서 이 소년법 25조의 3, 그러니까 이 소년부 판사의 화해 권고, 이것은 보호사건 절차이지 형사사건 절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하시면서 이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자,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피해자와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피해자 화해에 피해자 가해자 화해 모델의 일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회복적 사법을 반영한 현행법상의 그런 제도로서 기억하는 것이 뭐예요?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검사의 형사 조정 회부 제도죠. 그래서 피해자 보호법 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형사 조정 회부 제도, 이것도 회복적 사법의 반영으로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복적 사법은 이렇게 권고나 조정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급하고 서로 화해하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어떤 그 조치를 완화시켜 줄 수 있죠. 그래서 소년법에서도 보호처분 그 결정할 때 소년 판사의 화해 권고를 따른 경우에는 이를 그 고려할 수 있다 하는 그 조문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호처분 결정할 때 이를 그 고려할 수 있고, 그리고 검사의 형사조정 회부에 따랐을 때는 수사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하는 그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피해자보호법 41조까지 여기서 같이 연결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6장부터는 가장 그 기초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내가 짚어주면은 여러분들이 그간에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그 상기하면서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죠. 자, 그래서 수용자 자치제도 1번. 자, 수용자 자치제도에서는 주의할 것이 뭐예요? 수용자 자치제도는 전형적인 시설 내 처우이지 사회적 처우 내지 개방 처우도 아니고 지역사회 교정 내지 사회 내 처우도 아니다. 그래서 사회 내 처우 아닌 정답으로 잘 써먹는 것이 바로 이 수용자 자치제도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선시제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시제도하고 수용자 자치제도는 전통적인 시설 내 처우 제도이지 사회적 처우나 사회 내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먼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수용자 자치제, 전면적 수용자 자치제는 뉴욕의 5번 교도소 오면 린즈가 시행했던 5번제가 바로 또 기억이 나죠. 그래서 그 뉴욕의 5번 교도소에서 오스번이 전면적 수용자 자치제를 최초로 시작했다. 그 연역 기억하도록 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 수용자 자치제는 정경주의를 기본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정경주의를 기본 요건으로 한다. 그리고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소규모 시설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과학적인 분류제도를 전제로 한다 했어요. 그리고 수용자 자치제는 이 혼거제를 그 바탕으로 하는 거죠. 수용자 자치제. 그래서 그러한 그 특징들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고, 개호주의의 폐단을 그 시정한다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수용자 자치는 수용자의 사회성 함양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이해하고 다음 페이지 넘겨가지고 5번 문제 체크 한번 하고, 자, 그래서 이 수용자 자치제는 자유형 한도 내에서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죠. 일반 시민과 똑같은 그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혼거제가 전제해야 된다. 이걸 독거제가 전제해야 된다. 혼거제, 독거제는 잘 바꿔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소규모 시설을 그 전제로 해야죠. 그리고 가석방과 연계돼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부정경제도를 바탕으로 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자치 능력이 이렇게 함양이 된 경우에는 형기 이전에라도 이렇게 가석방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자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배제시켜야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분류가 전제돼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은 외부 통근과 관련해서 자치 생활, 자치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하는 내용.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형 집행법 시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처우하고 그 다음에 이 자치 활동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려야 할 것이 오면은 자치는 누구를 그 대상으로 했죠? 그래서 암기법 있잖아. 자치는 개완만이다죠.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자에게만 자치 생활은 허용하는 것이지 자치생활처우 개완만이다. 그리고 자치 활동까지 포함하면 자치는 개완의이다. 그래서 외부 통근자에 대해서도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용자 자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지 자치 생활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 좀 주의하자고 그랬죠. 자치 활동 그리고 자치 생활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자에게만 허용된다. 그래서 자치 생활은 개완만이다. 그렇죠. 그리고 자치 활동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자치는 개완의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외부 통근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치 활동은 허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2번
자치생활 이것은 개방처업고 완화경적 수용자에게만 허용할 수 있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일반급에게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급이나 중경비처급에게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자치생활이다 하는 것. 그래서 여기 자치생활하고 다시 한번 외부 통근자에게 허용하는 자치활동 이것까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구분하고요. 그리고 자치생활의 그 범위 뭐 TV 시청을 자유롭게 하게 한다든가 뭐 채널 선택을 자유롭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치생활 범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인원 점검하고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자치생활 수용자들에게는 매주, 자 여기서 이렇게 단위 바꾸는 함정 항상 주의라고 그랬죠. 매월 1회 이상이죠. 뭐 다음에는 또 숫자만 바꿔가지고 매월 뭐 2회 또는 3회 이상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누진처우제도는 단계적 처우제도를 누진처우제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누진처우 내지 단계적 처우제도는 선시제도와 마찬가지로 토큰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제도다 했어요. 그래서 재판상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눠 가지고 수용자의 개선 정도에 따라서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게 함으로써 점차 자유 제한적인 처우를 완화하는 것, 이것이 누진처우 또는 단계적 처우다. 자, 그래서 누진처우 내지 단계적 처우 가장 큰 틀에서 구분하게 되면 두 가지로 구분했죠. 뭐예요? 기간제 내지 고사제가 있고, 다른 하나가 점수제 내지 점수 소각제였죠. 그래서 기간제 내지 고사제는 그레엄과 스탠리에서 시작됐다. 그레엄과 스탠리. 그리고 점수제는 마크 시스템이니까 마코노키 이렇게 연상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 기간제가 아니라 점수제를 또 세 가지로 세분했어요. 그래서 점수제는 잉글랜드제, 아일랜드제, 엘마이라제가 있다. 그리고 엘마이라제, 이것은 부정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연상법을 써가지고 형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얼마이라제다 이렇게 연상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잉글랜드제, 아일랜드제, 엘마이라제는 기간제 내지 고사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제에 속하는 것이다 하는 것. 자, 그래서 이번에 여기 나와 있듯이 마코노키의 그 점수제하고 그레엄과 스탠리의 고사제, 이것도 잘 뒤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억을 하도록. 그리고 이 점수제에 있어서 잉글랜드제는 5등급이었고 그 다음에 3단계 처우였죠. 독거 단계에서 혼거 단계, 가석방 단계 3단계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 매일 소득 점수로 책임 점수를 소각시키는 일별 소각 방식이 바로 잉글랜드제다. 그래서 잉글랜드제를 더욱더 보완시킨 것이 크로프턴의 아일랜드제다. 그래서 아일랜드제에 있어서는 일별 소각이 아니라 월별 소각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중간 교도소와 가석방 후에 경찰 감시제도를 이렇게 포함을 시켰다 했어요. 자, 그래서 잉글랜드제와 아일랜드제의 그런 성질을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하니까 확실하게 다시 한번, 그래서 매월 소득 점수를 삭감시키는 방법이 아일랜드제고, 매일매일 이렇게 소각시키는 방식이 잉글랜드제다. 근데 우리 지금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은 책임 점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행 그 우리나라 단계적 처우는 점수제를 바탕으로 한 그 제도라고 하기보다는 기간제 내지 고사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점수 규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소득 점수는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소득 점수도 매월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매월이지 매주, 매일이 아니죠. 우리나라 현행 그 시행규칙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일랜드제의 소득 점수 산정 방식과 유사하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좀 이전에 그 출제했을 때 오답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갱신해 가지고 바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형기가 얼마인지 모르는 엘마이라제, 부록 A까지 기억을 했죠. 그리고 이것은 초범자를 그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16세에서 30세까지 초범자를 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소년 교정
관련된 제도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엘마이라 소년 가마원, 이것을 소년 교도소의 성질을 지닌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브로게이까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놓도록 하고요. 17번으로 넘어가죠. 17번 아까 강조했듯이 점수제에는 아일랜드제, 잉글랜드제, 엘마이라제가 있다 하는 건, 여기서 아일랜드제에 관한 문제죠. 매월의 소득점수를 미리 정한 책임점수를 소각하는 방법이고, 독거, 홍고, 가석방에는 3단계의 반자유 구금인 중간교도소를 추가한 것이 아일랜드제의 특징이다 했고, 점수제에 대해서 교도 간의 자의가 개입되기 쉽고 공평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그랬는데, 점수제가 아니라 고사제 내지 기간제에 대한 비판이죠. 자,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잉글랜드제는 수용자를 9개월 동안 독거 구금한 후에 공역 교도소에 혼거시키어서 강제 노역시키고, 그 다음에 고사급 3급, 2급, 1급, 4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있어서 5계급제에 있어서 고사급 3급, 2급, 1급, 특별급 5단계 5계급으로 거치도록 했다 하는 건, 그래서 그 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점수지 종류 중 엘마이라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 엘마이라제는 19세기 이 누진제도의 종합판이라는 그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수용자 분류와 누진처우의 점수제, 그리고 부정경과 보관찰부, 가석방 등을 이렇게 결합시킨 것이 바로 이 엘마이라제인데, 엘마이라제는 방금 전에 확인했듯이 이 초범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지 재범자를 위한 그 시설이 아니다 하는 것. 그리고 성인 대상 교정제도가 아니라 소년 교정제도의 일환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특징들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겠고, 뭐 간단하게 다 기억나는 내용들이죠. 20번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엘마이라제 하게 되면 브로게이고, 그리고 이 린즈가 창안한 것이 뭐였어요? 5번제였죠. 에람 린즈의 5번제. 그래서 5번제는 주간 혼거, 야간 독거로 창안되었다. 이것도 뭐 가장 치졸한 그런 함정으로 주간 혼거인데 야간 혼거, 주간 독거 이렇게 또 바꾼 기출문제도 있었잖아요. 펜실바니아제 내지 필라델피아제는 속죄적인 심리교육적인 종교사상과 접목된 제도다. 그래서 퀘이커 교도의 교리에 바탕을 둔 것이 바로 펜실바니아제 내지 필라델피아제다. 그래서 퀘이커 교도와 관련성, 교리와 관련성까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5번제, 이것은 독거제와 혼거제의 단점을 보완한 침묵제이다. 자, 그래서 침묵제도 항상 주의할 것이 뭐였어요? 아차하면은 펜실바니아 제도는 속죄와 심리적인 교육적인 심리교육적 종교사상의 바탕을 둔 침묵제이다, 이렇게 엘마이라제를 침묵제로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아차하면 속아요. 그래서 그 점 다시 한번 주의하자 했었던 거고, 그리고 사회적 처우 내지 개방 처우에 있어서도 기초적인 것들이니까 다시 한번 22번 보시면은, 자, 개방형 처우, 넓은 의미의 그 개방형 처우와 넓은 의미의 중간 처우를 사회적 처우라고도 한다 했죠. 그리고 이 좁은 의미의 개방형 처우는 개방 교도소를 이용한 처우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처우라는 의미로 쓸 때는 넓은 의미의 개방형 처우다 하는 거. 그리고 중간 교도소를 이용한 처우를 좁은 의미의 중간 처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중간 처우 했을 때는 넓은 의미의 중간 처우로 해가지고 사회적 처우와 같은 개념으로도 사용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하고 사회내 글자 한자 차이지만 순간적으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잘못 읽는다든가 해가지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주의하자 했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22번에 있어서도 이것은 해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중간 처우수 하프웨이 하우스가 현재 미국에서 어떠한 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프웨이 하우스하고 중간 처우는 완전히 똑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처우소 제도, 이것은 중간처우소가 전형적인 교정시설 내에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설치 운영되기 때문에 중간처우소, 이것은 사회적처우보다는 사회내처우로 분류하고 있죠. 사회내처우. 그렇지만은 이 완전히 석방되기 이전 단계에서 이렇게 형기가 마치기 전에 지역사회에 설치된 그런 것, 이 중간 처우소에서 일정 기간 적응 훈련을 받도록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간 처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요. 중간 처우는 사회적 처우의 일종으로 중간 처우소 제도를. 그래서 중간 처우소 제도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미 그 시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 안양교도소의 소망의 희망의 집인가 그렇죠. 그래서 중간 처우소, 이거 좀 세부적으로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좁은 의의 그 중간 처우 개념에 해당하는 중간 처우소 이용 처우는 교정시설 내의 중간 처우인 사회적 처우로서의 규유, 외부 통근, 외부 통학, 사회 견학, 이게 전형적인 그 사회적 처우이죠. 이것과는 그 달리 교정시설 밖에 지역사회 그 설치 운영된다는 점에서 이 지역사회 바탕을 둔 중간 처우라고도 한다 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그 중간 처우는 사회적 처우와 같은 개념에서 다시 한번 설명했고, 하프웨이 인하우스 제도하고 하프웨이 아우트 하우스 제도, 이것을 다시 한번 구분하면서, 자, 그래서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 중독자들이 겪는 구금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해 주는 거, 이것은 입소 단계에서 곧바로 일반 교도소로 입소시켜버리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독 상태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 가지고 일반 교도소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하우스 제도의 일종이죠, 이게 1번이. 그리고 석방이 얼마 남지 않은, 가석방이나 석방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회 적응 훈련 차원에서 우리나라 안양교도소의 그 희망의 집에서처럼 이렇게 외부 통근을 거기서 이렇게 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이 바로 하프웨이 하우스 제도죠. 자,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하우스 제도하고 인하우스 제도, 그리고 완전히 이제 독립적인 그런 거 시설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보호관찰 받은 사람 중에서 규율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거기 하프웨이 하우스에서 지내도록 한다든가 그러면서 교육하는 거, 이런 것이 또 한 가지 그 기능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상당히 그 세부적인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정도로는 이해를 해 놓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서 교도소의 그 수용이나 출소를 그 대비하는 시설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제는 미국에서는 이런 것 독자적인 보호관찰 그 대상자를 교육하는 그런 거 시설로도 활용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정시설 내의 그 중간처우, 이 교정시설의 바탕을 둔 중간처우하고 지역사회의 바탕을 둔 중간처우 이렇게 구분했을 때, 이 교정시설 내 중간처우 내지 사회적 처우로는 외부 방문제도, 그리고 규제도, 외부 통근 통학제도, 가족 만나무집제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4번 선지 보니까 감압실이라고 했는데, 이 중간 처우소 하프웨이 하우스의 전형적인 그 기능이 이 스트레스를 낮추는 그 기능이죠. 감압. 그런 거 스트레스를 낮춘다 이 뜻이야. 감압은 압력을 감소시킨다 이 뜻이니까요. 자, 그래서 출소자를 위한 그 감압 시설 기능이 바로 아우트 하우스 제도고,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스트레스 그리고 중독 상태를 완화시켜서 일반 교도소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인하우스 제도였죠.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좀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자, 뭐 구태여 그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그냥 가볍게 읽으면서 이해하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개방형 처우라고도 하고 사회적 처우라고도 한다 했어요. 개방형 처우 또는 사회적 처우, 이것이 전형적인 외부 통근제도, 주말 구금제도, 주말 구금제도도 개방형 처우의 일종이죠. 토요일 일요일만 수용생활을 하고 나머지 그 기간 동안에는 일반 그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말구금, 휴일구금, 그리고 단속구금 연결되죠. 주말, 휴일, 단속구금제도
분할 집행제도로서 기억을 했죠. 그 다음에 부부 접견제도, 부부 특별면회제도도 개방형 처우의 일종이지만 민형교도소는 당연히 일반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처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전형적인 시설 내 처우예요. 민형교도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개방형 처우 아닌 정답으로 잘 출제되는 것이 민형교도소, 선시제도, 수용자 자치제도다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자, 다음에 대표적인 이 개방형 처우제도에서 외부 통근제도에 관한 문제죠. 자, 그래서 이 외부 통근, 이것은 이제 시행 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인데 난도가 가장 높은 문제에 속하는 것으로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억을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키워드는 뭐였어요? 외부 기업체 통근이냐, 교정시설 안에 있는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 통근이냐 했어요. 그래서 작업장 통근하고 기업체 통근이 키워드다 했죠. 자, 그래서 당연히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 기업체의 작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작업장이었죠. 키워드가. 그리고 이것은 교정시설 밖에 있는 외부 기업체예요. 기업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작업장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강조했듯이 기업체 통근하고 작업장 통근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선정그 기준에 있어서는 해당 작업 수행이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이것은 기업체 통근이건 작업장 통근이건 똑같은 요건이고, 그 다음에 일반 경비처우급 이상에 해당할 것은 기업체 통근이 아니라 작업장 통근이었죠. 그 다음에 가족, 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 편지수수, 전화통화로 연락하고 있을 것, 이것은 작업장 통근하고 기업체 통근 역시 공통요건이었고, 그리고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 적용되는 것은 기업체 통근이고, 작업장 통근에 있어서는 심미상 이렇게 기억을 했잖아요. 10년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 그래서 심미상.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법령지 163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기업체 통근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기억을 했어요? 기업체 통근은 원칙적으로 7미 가적 개완 중에서 선정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기업체 통근은 일반급은 해당되지 않고 개방급과 완화급에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했고, 그 다음에 작업장 통근은 원칙적으로 심미상 개완 1중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7년이 아니라 작업장 통근은 10년이죠. 10년, 10미상, 10년 미만 형기가 남았을 것, 그리고 10년 이상 집행했을 것, 10미상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작업장 통근은 일반급까지 해당된다. 개완일 중. 그리고 이 외부 통근은 가장 폭넓게 애가 인정되기 때문에 작업 부과나 교활리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경비처우급 수용자 중에서도 선정할 수 있다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 애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놓도록 하세요. 28번도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사회견학, 사회봉사, 종교행사 참석, 영화 관람, 이것이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처우 규정이죠. 그래서 시행규칙에서는 사회적 처우 규정하고 중간 처우 규정을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회적 처우는 어떻게 기억했어요? 사회적 처우는 개완 특일이다. 그리고 시행규칙상 중간 처우는 개완만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거 구별 기준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그래서 이 사회적 처우의 종류, 사회견학, 사회봉사, 외부 종교행사 참석, 외부 문화공연 관람이다. 그리고 바로 반드시 또 떠올릴 것이 뭐예요? 수용자 비용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적 처우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문화공연 관람이었죠. 그래서 그 점. 그리고 2번에 있어서 교정시설의 장은 원칙적으로 개완 1 수용자에 대해서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처우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안 또는 밖에서가 아니고 또 교정시설 안으로 바꾸는 함정도 주의하자고 그랬어요.
사회적 처우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하는 거. 그리고 비용 부담, 문화공연 관람은 수용자 부담 원칙이다. 그렇지만은 사회기나 사회봉사, 외부 종교행사 참석 비용은 당연히 국가 부담 원칙이죠. 그 다음에 교정시설의 작은 사회적 처우 시에도 별도의 수용자 우리를 지정하여 입히게 하지만은 처우상 필요한 경우 자비 구매 우려를 있게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원칙하고 예외를 뒤바꾸는 함정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자비 구매 우려를 있게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교정시설에서 별도로 수용자 우리를 지정해 가지고 입히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처우상 필요한 경우는 자비 구매 우려를 있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28번도 헷갈리기 쉬운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신규칙상 사회적 처우 교정 확실하게 다시 한번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가족 만남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가족 만남은 개완 특일이다 이렇게 기억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떠올려 보도록 하고, 자 30번 문제. 자, 30번 문제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수용자와 그 가족이 원칙적으로 교정에서 밖 일정한 장소 했는데 여기서 아까 사회적 처우는 교정에서 밖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은 이 가족 만나무 날이나 가족 만나무 집은 교정시설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안과 밖을 바꾸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자, 2번 소장은 중경비척구 수용자에 대해서 가족 만남은 개완 특일이다 했죠. 개완이 원칙이고 특히 필요한 경우는 일반급에게 해당한다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했던 내용들. 그래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경비 처우급에 따른 차등적인 처우 구분하는 거, 이것은 매년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데 이것은 개완일이냐 개완특일이냐 개완만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수없이 강조해가지고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키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법령집에서 다 그 암기법까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법령집에서 암기법 문장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서 소장은 중경비척급 수용자에 대해서는 이용하게 할 수 없죠. 개완특일이니까 특히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급에게만 허가할 수 있지 중경비척급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 가족 만남이다 하는 것. 그 다음에 가족 만남은 참여는 접견 허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죠. 그런데 화상 접견의 경우에는 접견 횟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화상 접견한 횟수는 접견 횟수에서 줄어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 화상 접견하고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소장은 가족이 없는 수용자에 대해서도 가족에 준하는 사람과 가족 만남의 날 행사나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4번은 맞는 내용이요. 그 가족을 대신하게 할 수도 있다. 반드시 가족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 다음에 32번에 있어서 외부 기업체 통분 작업 다시 한번 강조했던 내용들. 자, 33번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가장 기초적인 내용, 외부 통근 제도의 기본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외부 통근 제도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행정형과 사법형과 혼합형이 있다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로지 행정형만 채택하고 있지 사법형이나 혼합형은 전혀 채택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 그리고 영국의 호스텔 제도가 바로 행정형 외부 통근 제도를 대표하는 그런 제도다. 그래서 사법형으로 바꾸는 거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법형은 미국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죠. 그리고 외부 통근형이라고 하듯이 이것은 재판 선고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도록 하고 밤에만 수영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법형 외부 통근제는 주로 이 단기 수용자에게 허용하는 방식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특징들 다시 한번 이해를 하면서 4번에 있어서 행정영역부 통근제의 경우 장기 수용자의 사회적 접촉 기회를 제공해가지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는 이 행정형을 사법형으로 바꿔가지고 틀린 선지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사법형은 가벼운 범죄를 범한 단기 수용자에게 허용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외부 통근하도록 하면서 형 집행하는 방식이니까. 자, 그래서 사법형하고 행정형 헷갈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좀 주의를 해놓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7번을 통해서 이 폐쇄형 처우, 전통적인 시설 내 처우를 폐쇄형 처우라고 하고, 그리고 사회적 처우 내지 개방 처우 내지 중간 처우를 개방형 처우라고 부르죠. 사회형 처우는 사회 내 처우 내지 중간 지역사회 교정을 사회형 처우라고 이은우 교수 교정학에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구분하는 것. 그래서 개방형 처우, 즉 사회적 처우에 해당하는 걸 고르는 문제죠. 주말 구금, 휴일 구금, 단속 구금은 사회적 처우이고, 부부 접견 내지 가족 만나무 집제도 이것도 개방형 처우에 해당이 되고, 외부 통근, 통학제도, 보호관찰 당연히 전형적인 사회형 처우죠. 지역사회 교정 내지 사회 내 처우제도, 보호관찰. 그리고 사회봉사 수강명령, 사회형 처우, 수용자 자치제, 선시제, 민영교도소제도, 이것은 폐쇄형 처우에 해당하는 제도다 하는 것. 그리고 38번에 있어서 이런 보스탈 제도 개념, 소년 교정 시설을 뜻하는 것이 이 보스탈 제도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아까도 다뤘듯이 이 하프웨이 하우스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해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형 처우 내지 사회 내 처우 내지 지역사회 교정과 관련해서도 기초적으로 40번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놓고 넘어가자고요. 범죄자의 지역사회와의 의미 있는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범죄자를 제사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 형태 세 가지가 출제될 수 있어요. 전환형과 옹호형, 재통합 병 세 가지 기억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다이버전 내지 전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4번에 있어서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규제되는 시민의 비율이 증가하여 형사사법의 금문망 확대라는 문제점이 대두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형사사법망의 확대 또는 사회통제의 확대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 개념, 형사사법망의 확대, 사회통제의 확대는 사회 내 처우의 단점이지 시설 내 처우의 단점이 아니다 하는 점 주의하라고 그랬고, 다이버전도 역시 사회 내 처우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이버전이나 사회 내 처우가 형사사법망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사법망의 확대는 정답선지로 출제가 잘 되니까 다시 한번 확실히 이해하고,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수용자 자치제 제도는 지역사회 교정 내지 사회 내 처우도 아니고 사회적 처우 내지 개방형 처우도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해 둘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46번의 충격구금 가볍게 보고, 그래서 충격구금은 장기 구금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충격구금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짧은 기간 동안에 시설 내에서 형 집행을 하고, 교정시설에 감금해가지고 형 집행하고, 나머지 잔영기간을 내보내면서 이 보호관찰 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충격구금, 이것을 쇼크 프로베이션, 쇼크 퍼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 점 이해하고, 구금의 고통이 큰 기간을 구금해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 초기에 구금해가지고 범죄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 형의 유예 및 구금의 일부 장점을 결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충격구금은 형의 일부 유예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형사정책에서 공부했듯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에 있어서 일부에 대한 유예는 허용되지 않고 있죠. 병과하는 경우에만 유예 제도를 허용하고 있어요. 선고유예, 집행유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충격구금 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형의 유해 및 구금의 일부 장점들을 결합한 것으로 보호관찰과 결합될 수 없다. 그랬는데 당연히 1년형을 그 선고하면서 4개월 시설 내에서 집행받도록 하면서 나머지 이제 그 8개월은 조기 석방하면서 집중감독 보호관찰을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쇼크 프로베이션이죠. 쇼크 퍼롤, 충격 가석방이라고도 하고 충격 보호관찰이라고도 한다. 자, 그래서 가석방 내지 보호관찰과도 결합시킬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짧은 기간 구금되지만 범죄자의 악풍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격 구금제도는 단기 자유형의 대체 방법이나 개선 제도로 볼 수 없다. 충격 구금. 그러나 주말 구금, 휴일 구금, 단속 구금은 단기 자유형에 대한 보완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하고, 다음에 49번에 있어서 스미크라가 분류한 것이 보호관찰 모형이지 보호관찰관 모형이 아니죠. 그래서 올린이 분류했던 보호관찰관 모형하고 스미클라의 보호관찰 모형, 이게 헷갈리기 쉬우니까 그 학자 구분한 학자 주바꾸나 함정 문제까지 주의하세요. 스미클라의 보호관찰 모형, 그리고 보호관찰관을 분류한 사람은 올린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스미클라가 분류한 보호관찰 모형 4가지 그 특성 다시 한번 그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보호관찰관은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일과로 하는 것. 그래서 제너럴리스트로서 보호관찰관이 이렇게 외부 위탁하는 것을 주요 일과로 삼는 보호관찰의 그 성질, 이것을 뭐라고 했냐 하게 되면은 바로 옹호 모형이죠. 옹호 모형. 자, 그래서 여기 해설과 함께 프로그램 모형은 스페셜리스트의 보호관찰관이 시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로 강조해놨죠. 그래서 프로그램 모형은 제너럴리스트가 아니라 만능 보호관찰관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보호관찰관이 내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 모형이고, 그리고 이 전문가로서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중재자 모형, 중개 모형이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거 모델로 평가되는 것이 중개 모형 내지 중재자 모형이다 하는 것을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모형은 제너럴리스트 만능 보호관찰관이 전체적으로 내부 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이 대상자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이 4가지의 스미클라가 분류한 보호관찰 모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또 문제 만들 수 있으니까 이 4가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억을 하면서 그 개념까지 50번을 통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올린이 그 분류했던 보호관찰관의 유형 분류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헷갈리기 쉬우니까 이 암기법으로 해가지고 스미 보찰이고 올린 보관이다. 보찰은 뭐예요? 보호관찰을 줄임말이죠. 보찰. 그리고 보관, 이것은 보호관찰관, 끝자, 첫자하고 끝자. 그래서 다시 한번 스미 보찰이고 올린 보관이다. 이렇게 하면 절대 헷갈리지 않겠죠. 스미클라는 보호관찰 분류학자이고 보찰이고, 그래서 스미 보찰이고, 올린은 보관 분류자다. 그래서 스미 보찰이고 올린 보관이다.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올린이 분류했던 보호관찰관의 그런 특성, 유형. 자,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 이 지원을 아주 강조하는 거, 그리고 이 통제는 밑에 가로축은 통제잖아요. 통제가 어느 정도냐, 지원이 어느 정도냐, 세로축. 그래서 지원은 매우 많게 하고, 그 다음에 통제는 최소로 하는 거, 이거죠. 그래서 기억, 이것은 당연히 복지적 보호관찰관, 복지에 중점을 두는 거 보호관찰관이죠. 그 다음에 니은 보면 어때요? 지원도 이렇게 높고 통제도 동시에 높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거 절충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호적 보호관찰관으로서 이것은 통제와 복지 그
업무 이것이 서로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무상 갈등이 가장 심한 게 나타나는 것이 보호적 보호관찰관이다 했던 것을 좀 기억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디귿에 있어서는 어때요? 지원은 매우 낮고 이렇게 지원은 낮고 통제도 매우 낮죠. 그러니까 아주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거죠. 수동적 보호관찰관. 그리고 당연히 니을은 지원은 매우 낮으면서 통제가 아주 강하죠. 이 통제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적 보호관찰관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그 복지적 보호관찰관의 특징, 보호적 보호관찰관, 수동적, 처벌적 보호관찰관의 특징까지 확실하게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나머지 문제 한 번씩 쭉 읽으면서 파악하시면은 간단히 해결이 되죠. 자, 54번에 있어서 중간처벌제도 하게 되면은 구금형, 자유형과 보호관찰의 중간적인 단계의 그런 그 처벌제도를 중간처벌 또는 중간제재라고 한다. 그래서 중간처벌하고 중간처우 이것은 개념적으로 구분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중간처우가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 제도인 것이고 이 중간처벌 이것은 처벌의 강도에 중점을 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중간처벌과 중간처우 개념 다시 한번 좀 구분하면서 여기 해설된 내용 확실하게 이해를 해 놓도록 하시고요. 자, 55번에 있어서 전자감시제도도 새로운 그런 그 무력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고, 전자감시제도는 사회 내처우 내지 지역사회 교정을 대표하는 그런 제도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전자감시제도. 자, 이미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이 발달 역사에 있어서 전자 감시 방법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무선 신호를 자동적으로 발신하는 계속적인 감시 시스템. 계속적인 감시 시스템, 이것을 능동형 시스템이라고도 해요. 능동형. 그래서 연속 신호 시스템, 이것이 능동형 시스템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단속적으로, 단속이라는 것은 가끔 한 번씩 끊어졌다 이어졌다, 이것이 단속이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속적으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집에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거 방식, 이것이 바로 단속적 감시 시스템이니까 이것을 수동적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날 가장 발달된 것이 이동하도록 하면서도 위치 추적까지 되는 GPS 시스템이죠. GPS 시스템. 그래서 이 발달 역사까지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휴비츠 개발에 의해서 처음에 제안이 됐고, 그리고 너브 판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됐다. 원래 이거 뭐 만화 영화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너브 판사가 그 시행을 했죠. 그래서 그런 거 발달 역사까지 공부한 거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정도는 다시 한번 그 상기를 좀 해놓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다시 한번 좀 파악하면 되고, 68번으로 넘어가서 가석방제도. 가석방제도는 선시제도와는 달리, 선시제도는 전형적인 시설을 채우지만은 가석방은 사연의 처우제도이다 하는 점에서 그 구분이 되죠. 자, 그래서 가석방은 행정처분이지만 선시제도는 사법처분이다. 그래서 선시제도하고 자기형기 단축제도 내지 선행보상제도인 선시제도하고 가석방제도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문제가 내년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시 한번 가장 기초적인 거 기억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석방 심사위원회 57이 아니라 59이다. 자, 가석방 심사위원은 가석방 적격 절차에서 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숫자 헷갈리기 쉬우니까 이 수용과 관련된 그 숫자는 삼수이고 가석방과 관련된 것은 가오 잡는다 이렇게 연상하자고 하면서 가오, 그리고 정보공개 관련한 숫자가 7이다. 삼수 가오 7정이다 이렇게 기억했던 거 떠오를 거죠. 그래서 이 5일 이내에 이 가석방 심사위원회나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정시설의 장은
분류처우위원회에 있어서 적부심사 대상자 선정하게 되면 가석방 적부심사 대상자 선정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처우위원회의 관장 사무죠. 그래서 가석방 적부심사 대상자 선정하면은 소장은 5일 이내에 가석방 심사위원회나 보관찰 심사위원회 가석방 적부심사 신청을 해야 된다 하면서 거기서도 5일 이내였잖아. 그러니까 가오 이렇게 기억했던 거예요. 삼수 가오 7정이다. 자, 4번 출제 잘 되는 내용이죠. 가석방 취소의 그 잔영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이죠. 잔영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날부터가 아니라는 거 주의해야 돼요. 실시한 다음 날로부터이고, 그 다음에 잔영기산일은 어때요? 당연히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로 한다. 했는데, 자, 여기 해설되어 있듯이 가석방 취소자 및 실효자의 그 잔영기산일, 잔영기산일은 가석방 취소 또는 실효로 인해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날부터 한다 하는 거. 그래서 잔형기산일은 뭐예요? 잔형 집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석방 실효 취소돼 가지고 붙잡혀 들어왔을 때에는 실시한 다음 날부터가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수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기산점 헷갈리도록 출제 잘 되니까 확실하게 체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72번 갱생보호제도 한번 보시죠. 자, 갱생보호 이것은 보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포괄적으로 형사처분, 보호처분 받는 사람이지 형사처분 또는 뭐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잘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사처분 또는 뭐 보안처분을 받는 사람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함정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래서 갱생보호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신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함정도 주의해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의무적 갱생보호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필요적 갱생보호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했어요. 그래서 의무적 갱생보호, 필요적 갱생보호하고 유권적 갱생보호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유권적 갱생적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 갱생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갱생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하는 거. 자, 73번도 같이 이어서 이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숙식 제공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숙식 제공 갱생보호 시설에서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숙소, 음식물, 의복 등을 제공하고 정신교육하는 것을 숙식 제공이라고 한다. 숙식 제공 개념. 그리고 2번에 있어서 이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된 최소한의 그 비용을 징수할 수도 있다. 숙식 제공 비용을 징수할 수도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있어서 숙식 제공 기간에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매해 6개월의 그 범위 내에서 3회지 2회가 아니에요. 자, 매 6개월의 범위 내에서 3회에 한해서 그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숙식 제공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해당 갱생보호시설에 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숙식 제공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갱생보호 시설의 장이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여기 해설되어 있듯이 숙식 제공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야만 할 수 있다. 그렇지 시설의 장이 신청이 아니다. 그런 점. 자, 그래서 그 점 이런 거 세부적인 내용이 출제됐고, 그리고 23년 7급 14번 문제로도 출제가 됐죠. 자, 그러니까 23년 7급 14번 문제 한번 꺼내보세요. 자, 14번 보니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 갱생보호 개시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했죠. 이 73번 문제하고 유사하게 출제된 내용이에요. 자, 숙식 제공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6월의 범위 내에서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가지고 73번에 3번 선지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출제가 됐죠. 자, 2번 선지 보면 주거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주택에 임차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지원 의미, 이것은 시행령 41조의 2 규정이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가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한다. 자, 한정하여 행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인데 한정하여 이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한정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그 시행령 40조 규정인데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이들의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정 사유가 두 가지야.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이들의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행한다 하는 것. 자, 그래서 그 한정 사유 두 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항상 좀 주의해야죠. 우리가 그 첫 시간에서도 강조했던 것이 뭐였어요? 개호상 독거 수용하고 처우상 독거 수용 잘 뒤바꾼다 하면서 처우상 독거 수용은 야간에만 독거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 수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헷갈리기 쉬우니까 관련된 것들은 항상 그렇게 연결하면서 확실히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갱생보호도 좀 세부적으로 출제할 때는 이 보관찰 등이라는 법률 시행령까지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77번 사회봉사명령 정도 한번 보고, 자, 다양한 형벌 목적을 결합시킬 수 있어서 자유형에 상한 형벌 효과를 거둘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없다 잘 뒤바꾼다고 그랬죠. 당연히 이런 거 사인의 처우 제도 중에서 형벌 효과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사회봉사 명령제도다 하는 것. 그래서 사회봉사 명령하고 수강 명령은 자유를 완전히 박탈시키는 제도는 아니지만은 여가를 박탈시키는 것 제도로서 자유형에 상하는 그런 형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유형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자유형 이것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잖아요. 현대자동차 정몽준 회장한테 이렇게 일정한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면서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판시했던 것이 이렇게 이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자유형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내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게끔 그런 거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 글을 게재하도록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것 이런 거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그 행위를 행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죠. 강제 노역으로서 이론상 대상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대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죠. 영국에서 도입할 때 영국에서는 대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년법이건 형법상이건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했다 하는 거. 일반인의 그 직업활동을 제어할 수 있고 대상자의 또 다른 그 낙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사회봉사명령은 노동명령 제도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 개념 가지고 쉬우면서도 순간적으로 헷갈리도록 하기 위해서 수강명령 제도하고 그 개념을 뒤바꾸는 문제로도 그 출제가 됐고 했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81번 정도. 자, 종합적인 내용이니까 이 선시제도, 굿타임 시스템 제도, 이것은 대규모 시설의 획일적인 그 처우, 수용처우로 인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족적 분위 소집단화된 처우제도는 바로 기억나죠. 카티지 제도이지 선시제도가 아니다. 선시제도는 선행보상제도 또는 자기형기 단축제도라고 한다 했고, 개방형 처우는 폐쇄형 처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방시설에 대한 논의가 12회 국제 형법 및 형무회에서 있었다 하는 거 정확히 맞는 내용이고, 사회형 처우 다시 한번 민형교도소 해당되지 않고, 보호관찰 제도나 중간 처우소 제도. 그래서 이 중간 처우소 제도는
이 사회형 처우로 분류할 수도 있고 개방형 처우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상대적으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이 수용자 자치제도, 부정경제도보다는 정경제도에서 효과적이다. 바로 틀렸죠. 수용자 자치제도는 부정경제도를 바탕으로 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105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 나갈 테니까 빠르게 한번 또 풀고 나서 핵심적인 것 다시 한번 강의 들으면서 정리 끝내도록 하세요.